샬롬, 기억한다는 거. 첫 번째, 기획자의 말, 사람은 자연학적으로는 단 한 번 태어나고 죽지만 인문학적으로는 여러 번 태어나고 죽습니다. 세포의 배열을 바꾸지도 않은 채 우리의 암과 믿음, 감각이 완전 다른 것으로 변할 수 있지요. 이것은 그리 신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제까지 나를 완전히 사로잡던 일도 갑자기 시시해질 수 있고, 어제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산 세상이 오늘은 숨을 조이는 듯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된 것이지요. 어느 철학자의 말처럼 꿀벌은 밀랍으로 자기 세계를 짓지만 인간은 말로서, 개념으로서 자기 삶을 만들고 세계를 짓습니다. 우리가 가진 말들, 우리가 가진 개념들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세계입니다. 또 그것이 우리 삶과 세계의 한계이지요. 따라서 삶을 바꾸고 세계를 바꾸는 일은 항상 우리 말과 개념을 바꾸는 일에서 시작하고 또 그것으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깨우침과 우리의 배움이 거기서 시작하고 거기서 나타납니다. 아이들은 말을 배우며 삶을 배우고 세상을 배웁니다. 그들은 그렇게 말을 만들어가며 삶을 만들어가고 자신이 살아갈 세계를 만들어 가지요. 생각 교과서에서 열린 교실 시리즈를 준비하며 우리는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 아이로 돌아간 모든 사람들에게 새롭게 말을 배우고자 말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삶의 변성기를 경험하고 있는 10대 친구들에게 언어의 변성기 또한 경험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기 삶에서 언어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한 분들에게 그것을 들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사전에 나오지 않는 그 말뜻을 알려달라고요. 생각한다는 거, 탐구한다는 거, 기록한다는 거, 읽는다는 거, 느낀다는 거, 믿는다는 거, 논다는 거, 본다는 거, 잘 산다는 거, 사람답게 산다는 거, 그린다는 거, 관찰한다는 거, 말한다는 거, 이야기한다는 거, 기억한다는 거, 이 모든 말의 의미를 다시 물었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말을 배워보고자 했습니다. 생각 교과서에서 열린 교실 시리즈가 새로운 말, 새로운 삶이 태어나는 언어의 대장간, 삶의 대장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무엇보다 배움이 일어나는 장소, 학교 너머의 학교, 열려있는 교실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가 아이가 되어 다시 발음하고 다시 뜻을 새겼으면 합니다. 서로에게 선생이 되고 서로에게 제자가 되어서 말이죠. 내 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내 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치과 병원에 가본 적이 있나요? 치과라는 말만 들어도 충치 치료용 드릴이 내는 찡 하는 소리가 생생하게 들리는 것 같지 않나요? 병원에서 나는 특유의 소독 냄새도 나는 듯하고요. 치과에 간지 오래되었더라도 이런 기억은 생생하게 떠오르는 편이죠. 이를 뽑을 때 나던 뿌득하는 소리와 아팠던 기억은 오래도록 잊히지 않아요. 그에 반해 선생님이 챙겨오라고 한 준비물은 무엇이었는지 집에 오면 기억이 가물가물하지요. 시험 문제를 풀 때도 마찬가지죠. 기억이 잘 안 나. 쩔쩔매다가 답안지를 제출하고 나서 생각났다 한 적 있지 않나요? 모든 기억과 관련된 일이죠. 이런 경험이 있다면 이제부터 제가 하는 얘기가 흥미로울지도 모르겠어요. 시험 공부할 때 말고도 기억은 쓰임새가 많으니까요. 학교를 찾아가고 집에 다시 돌아올 때도 기억이 중요하죠. 학교에 가서
친구들의 얼굴과 이름을 떠올리고 누가 나랑 친한지 아니면 여전히 서먹한지도 기억이 있어야 알 수가 있어요. 심지어 내가 누구인지도 기억을 해야 하니 기억은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뇌의 기능입니다. 기억은 우리 인간에게뿐 아니라 동물에게도 중요해요. 길고양이라면 사료와 마실물을 챙겨주는 상냥한 사람과 종종 길고양이를 괴롭히는 나쁜 사람을 구별해서 기억하고 혼동하면 안 되겠죠. 냄새, 발걸음 소리, 덩치가 큰지 작은지, 주로 언제 근처로 오는지 등을 잘 기억해 두어야 할 거예요. 얼마 전에 건강검진 받으러 병원을 갔었는데 병원 안내 데스크에서 가정의학과 위치를 물어서 찾아갔어요. 대기실에서 기다리면서 좀 전에 안내를 해줬던 사람의 모습을 떠올렸어요. 갈색 양복, 상의를 입고 있었는데 연한 갈색으로 염색한 짧은 머리가 독특하다고 생각했어요. 진료를 다 받고 나가는 길에 다시 그분을 보니 당황스럽게도 머리카락 색이 검은색이었어요. 양복 상의는 갈색이 맞았지만 머리카락 색은 좀 전에 대기실에서 제가 떠올렸던 염색한 갈색과는 전혀 다른 검은색이었던 거죠. 여러분도 기억을 잘 하려고 애쓴 적이 있을 거예요. 어렴풋한 기억을 떠올리려고 애쓴 적이 있겠죠.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무언가를 저장하고 불러오는 것과 우리가 기억하고 떠올리는 것은 다르다고 느꼈을 거예요. 우리의 기억은 불완전하죠. 금방 잊어버리기도 하고 겨우 기억했는데 뭔가 불충분하거나 조금씩 달라지기도 하고요. 좀 전에 봤는데도 검은 머리카락 색을 갈색이라고 착각하는 것처럼 전혀 다른 장면을 떠올리고 확신하기도 해요. 길고양이가 상냥한 사람과 나쁜 사람을 구별하려면 또 우리가 시험을 잘 보려면 컴퓨터처럼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완벽하게 똑같이 기억하면 좋을 텐데 왜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는 컴퓨터와는 달리 살아있는 존재이고 살아있는 생명은 끊임없이 변해요. 키가 크기도 하고 체중이 늘어나기도 하고 매일매일 머리카락과 손톱이 자라기도 하죠. 신경세포로 이루어진 우리의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나서 어른이 되기까지 엄청나게 많은 신경세포가 새로 태어나요. 새로 생겨나는 한편 죽기도 해요. 생겨나고 죽는 과정에서 신경세포는 다른 신경세포와 신호를 주고받으며 연결합니다. 어른이 되고 나서도 우리의 뇌는 가만히 고정되어 있지 않고 신경세포 사이의 연결이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새로운 연결이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해요. 이렇게 뇌 자체가 변하니 기억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겠죠. 변화는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억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변하지 않으면 새로운 것을 기억할 수 없어요. 변화를 통해 기억한다는 것은 백지에 새로운 무언가를 기록하는 것과는 달라요. 우리의 뇌는 컴퓨터 저장 장치에 남은 공간이나 쓰다 남은 스케치북의 뒷장처럼 하얀 백지가 아니거든요. 우리의 뇌는 자꾸 덮어쓰고 고치고 추가하고 앞뒷장을 연결하기도 하고 필요 없는 것은 지우기도 하는 방식으로 기억합니다. 저는 뇌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어떻게 일어나는지 관심이 많습니다. 뇌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길래 좀 전에 보고 들은 것은 그렇게 쉽게 잊어버리면서 옛날에 있었던 어떤 기억은 생생하게 떠올릴 수 있는지 말이에요. 기억할 때 우리의 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동안 제가 공부해 온 것을 여러분에게 이제부터 들려드릴게요. 신경세포 간의 연결로 기억한다.
신경세포 간의 연결로 기억한다. 우리 몸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 몸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대학교 1학년 생물 수업의 첫 시간에 있었던 일이에요. 교수님이 자기소개를 하시고는 하얀 가루가 들어있는 유리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하얀 가루가 생물을 이루고 있는 물질과 같은 것이다. 즉 생물을 분해하면 이런 하얀 가루가 된다. 그러므로 이걸 잘 조합하면 곧 식물, 동물은 물론이고 사람도 만들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잠깐의 웅성거림이 있었지만 교수님은 계속 말씀을 이어가셨죠. 앞으로 여러분이 배우게 될 것은 생명의 신비나 특별함이 아니다. 이런 물질로 이루어진 생물이 어떻게 에너지를 흡수하고 소모하며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배울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생물학에 대한 강한 기억을 저에게 심어주셨습니다. 교수님이 가져오신 하얀 가루로 사람도 재조합할 수 있다면 생물학 수업 첫 시간에 대한 기억도 마찬가지일까요? 다시 말해 하얀 가루를 잘 조합하기만 하면 기억을 똑같이 불러낼 수 있을까요? 하얀 가루가 무엇이길래 교수님이 그런 말을 과감히 했을까요?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다는 그 하얀 가루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보죠. 사람의 몸 60%가 물로 이루어져 있다는 말을 들어봤겠죠. 우리는 하루도 빠짐없이 물을 마셔야 하죠. 그렇지 않으면 목이 말라 견딜 수 없어요. 밥도 먹어야 하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같은 영양소를 고루 섭취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배도 고프고 뼈나 근육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사람을 구성하는 물질은 우리가 늘 먹고 마시는 물, 밥, 채소, 고기와 다르지 않아요. 교수님이 보여준 하얀 가루는 아마 대부분 탄수화물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영양 물질이 곧 생물은 아닙니다. 살아있다고 표현하려면 세포의 형태로 이루어져야죠. 다시 말해 물질로 이루어진 생물은 살아있는 세포들의 덩어리라 할 수 있어요. 하나의 세포가 곧 하나의 개체인 박테리아 같은 생명체도 있고요. 각각 다른 일을 하는 세포들이 모여 하나의 개체를 이루는 다세포 생물도 있어요. 다세포 생물은 여러 가지 다양한 세포들이 조화롭게 각자 일을 잘해야 살아갈 수 있어요. 사람은 다세포 생물입니다. 지방이 두둑한 배에는 지방세포가, 운동선수의 탄탄한 근육에는 근육세포가 있죠. 우리의 뇌에는 신경세포가 있습니다. 뇌는 몸의 다른 부분과 다르다. 뇌는 몸의 다른 부분과 다르다. 지방세포는 비상시 사용할 에너지를 저장해 둘 뿐만 아니라 지방을 태워나는 열 에너지로 추위를 견딜 수 있게도 해줍니다. 근육세포는 움직이라는 명령 신호가 들어오면 수축해서 길이가 짧아져요. 무거운 물건을 들 수 있는 것은 발 근육의 여러 근육세포가 동시에 수축하기 때문이죠. 세포가 하는 일이 그대로 장기가 하는 일에 반영되죠. 먹고 배출하고 움직이고 영양분을 저장하는 등 대부분은 세포 수준에서 일어나는 일을 확장해서 해석하면 바로 우리가 살기 위해 하는 모든 일이 됩니다. 세포 덩어리가 조화롭게 일을 하면 그걸로 충분한 거죠. 뇌는 수많은 신경세포가 서로 얽히고 설켜 있는 덩어리입니다. 뇌는 어떤 일을 하나요? 생각하기, 꿈꾸기, 기억하기, 계산하기, 상상하기 등등 셀 수 없이 많은 일을 하죠. 그렇다면 신경세포가 하는 일이 그대로 반영되어 뇌가 하는 일이 되는 걸까요? 상상하는 신경세포,
계산하는 신경세포가 따로 있을까요? 그랬다면 뇌와 마음의 신비를 쉽게 풀렸을 거예요. 뇌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알아내기 위해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했어요. 신경세포와 뇌는 근육이나 지방 같은 다른 조직이 작동하는 방식과 사뭇 달랐어요. 근육이 작동하는 방식을 이해하는 것은 근육세포가 수축하는 원리를 이해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하지만 뇌가 작동하는 방식을 이해하는 것은 단순하게 신경세포가 하는 일을 이해하는 것만으로 가능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신경세포가 하는 일과 전혀 상관없지는 않아요. 뇌가 생각하기, 꿈꾸기, 기억하기, 계산하기, 상상하기 등등을 잘 해내고 있는 것은 신경세포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뇌의 작동 원리를 알기 위해 먼저 신경세포가 하는 일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경세포는 뒤집을 수 없다. 신경세포는 뒤집을 수 없다. 신경세포가 하는 일은 아주 단순해요. 신호를 받고 받은 신호를 처리해 다시 내보내는 것입니다. 신경세포는 다른 세포와 다르게 방향성을 띠고 있어요. 지방세포나 근육세포는 앞뒤 좌우 구분이 없습니다. 위아래로 뒤집어도 좌우로 뒤집어도 세포가 하는 일에는 변함이 없다는 말이죠. 하지만 신경세포는 뒤집을 수 없습니다. 신호를 받는 쪽과 신호를 내보내는 쪽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신호를 받는 방향과 내보내는 방향이 뒤집히면 신경세포는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텔레비전이 벽을 향해 뒤집혀 있다고 생각해 봐요. 텔레비전은 제 기능을 못하죠. 신호를 내보내는 화면 쪽이 우리를 향해 있어야 우리가 영상을 볼 수 있죠. 반대로 방송 신호가 들어오는 케이블은 텔레비전의 뒤쪽에 제대로 연결해야 방송이 나오죠. 신경세포가 신호를 받는 쪽은 가지돌기라고 합니다. 세포에서 나뭇가지처럼 뻗어 나와 있어서 그런 이름이 붙었죠. 여러 군데에서 신호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개의 가지가 뻗어 나오기도 해요. 여러 방송국에서 방송 신호를 받을 수 있는 것과 비슷하죠. 신경세포에서 신호를 내보내는 쪽은 축삭이라고 해요. 가지 돌기와는 다르게 축삭은 하나만 뻗어 나옵니다. 한 번에 하나의 방송 화면만 볼 수 있는 거죠. 신경세포는 신호를 여러 곳에서 동시에 받지만 하나의 신호로만 처리해서 내보냅니다. 우리는 음악을 들으면서 동시에 엄마 말도 들을 수 있죠. 하지만 두 사람에게 서로 다른 이야기를 동시에 할 수는 없어요. 얼굴과 입이 두 개인 야누수가 아니고서야 한 번에 한 가지 이야기만 할 수 있죠. 신경세포도 마찬가지로 축삭은 하나만 뻗어 나옵니다. 신경세포가 신호를 받는다고 해서 항상 신호를 내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한 신경세포의 가지돌기로 여러 군데에서 신호가 들어오지만 매번 신호가 들어올 때마다 신호를 내보내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신호를 받는 신경세포가 신호를 내보내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어느 수준 이상으로 강한 신호가 들어와야 합니다. 마치 엄마가 조용한 목소리로 청소하라고 하면 움직이지도 않다가 큰 소리를 내거나 아빠마저 청소하라고 하면 그제야 움직이는 것과도 같죠. 신호를 처리하는 장치로서 신경세포는 들어오는 정보를 종합하여 신호 세기 정도를 조사합니다. 어느 수준 이상으로 신호가 세다면 다시 신호를 내보내는 관문 같은 역할을 합니다. 신경세포는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몸의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극을 받아들이는 감각신경이 있고요. 근육의 수축 명령을 내리는 운동신경도 있죠.
감각신경과 운동신경 사이에서 신호를 전달하는 중간신경도 있어요. 감각신경은 신호를 받는 쪽인 가지돌기가 바깥쪽으로 향해 있어요. 보는 거, 듣는 거, 만지는 거, 맛보는 거, 냄새 맡는 거 모두 감각신경이 하는 일입니다.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 신호를 받아 우리 뇌로 전달하죠. 운동신경은 근육에 명령을 내려야 하니 신호를 보내는 쪽인 축삭이 바깥쪽으로 향해 있어요. 운동신경이 근육세포에 신호를 전달해 근육이 움직일지 얼마나 빠르고 강하게 움직여야 하는지 명령을 내립니다.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을 제외한 모든 신경세포는 중간신경입니다. 중간신경은 신경세포와 신경세포 사이에서 신호를 전달해요. 감각신경이나 다른 신경세포에서 들어오는 신호를 받고 다시 운동신경이나 다른 신경세포로 신호를 내보냅니다. 모든 신경세포는 흥분과 안정, 두 가지 형태 중 하나입니다. 컴퓨터가 0과 1이라는 이진법으로 계산하는 것에 신경세포의 상태를 대입할 수가 있죠. 어느 수준 이상의 자극이 들어오기 전까지 신경세포는 0, 즉 안정상태에 머무르고 있어요. 입력신호 자극이 일정 수준이 넘는 순간 1로 상태가 변해 흥분하게 됩니다. 흥분한 신경세포는 다음 신경세포로 신호를 전달해요. 우리 몸에서 가장 단순한 신경회로는 감각신경과 운동신경 사이에 중간신경이 하나 있는 경우예요. 몸으로 들어온 감각 입력이 다시 운동반응이라는 출력으로 나가는 신경회로입니다. 그 외의 신경회로는 감각과 운동 사이에 중간신경이 2개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뇌와 척수에 있는 대부분의 중간신경은 중간신경끼리 신호를 주고받고 있는 거죠. 중간신경이 엄청나게 모여있는 세포 덩어리가 바로 뇌입니다. 중간신경끼리 신호를 주고받으며 뇌는 생각하기, 꿈꾸기, 기억하기, 계산하기, 상상하기 등의 일을 해내고 있는 것이죠. 신경세포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나요? 신경세포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나요? 뇌 안에 있는 신경세포가 어떻게 생겼는지 관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 사람은 이탈리아의 해부학자 골지입니다. 1873년에야 이걸 해낼 수 있었는데요. 현미경이 등장한 지 꽤 오래되었지만 신경세포가 복잡해서 현미경으로 제대로 관찰하기 힘들었죠.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신경세포에서 그물망처럼 복잡하게 뻗어나온 가지들을 구별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골지는 우연하게도 신경세포를 검은색으로 염색하는 방법을 개발해요. 게다가 신경세포가 전부 염색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드물게 일부 신경세포만 까맣게 염색되었죠. 뇌는 수많은 축삭과 가지 돌기가 서로 꼬여 실타래처럼 얽히고 설켜 있어요. 운 좋게 일부 신경세포만 검은색으로 도드라져 관찰할 수 있는 염색법을 골지가 개발했던 거죠. 자신의 이름을 따서 골지 염색법이라고 이름 붙인 이 방법을 골지는 여러 사람에게 가르쳐 줍니다. 스페인의 해부학자 칼할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죠. 칼할은 뇌의 여러 부위를 골지 염색법으로 염색했고 검은색으로 염색된 신경세포를 관찰하여 그 모양을 그림으로 기록해 두었어요. 어떤 신경세포는 동그랗게 생긴 몸체에서 가지돌기의 축삭이 뻗어나오고 다른 신경세포는 몸체가 삼각형 또는 피라미드 모양이고 또 다른 신경세포는 조롱박처럼 생겼다는 걸 알게 되죠. 골지와 칼할은
동시대의 같은 방법으로 신경세포를 관찰하고 기록하면서 서로의 연구 결과를 보고 생각을 교환했어요. 그렇지만 뇌 속의 신경세포가 어떻게 연결되어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두 사람의 생각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골지는 모든 신경세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했어요. 우리가 나로 생각하는 존재는 단 하나죠. 나라는 자아는 뇌에 있는 신경세포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신경세포도 당연히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카할은 생각이 달랐어요. 우리 몸의 다른 근육세포나 지방세포처럼 신경세포도 서로 떨어져 있다고 생각했죠. 신경세포만 특별하게 하나의 신경세포에서 그 많은 가지를 뻗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견해였죠. 떨어져 있는 대신 신경세포가 서로 긴밀하게 신호를 주고받기 때문에 신경세포 덩어리인 뇌가 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골지가 주장한 대로라면 신경세포의 방향성이 없어져 버려요. 즉, 우리 몸의 모든 신경세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면 신호를 받는 가지돌기와 신호를 내보내는 축삭을 명확히 구분할 수 없게 되죠. 골지가 살던 시대에는 가지돌기나 축삭이라는 개념이 명확하지는 않았어요. 혈액이 막힘없이 순환하는 혈관처럼 신경신호도 막힘없이 흘러야 한다고 골지는 생각했죠. 쉴 새 없이 혈액이 흐르는 혈관의 역할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아요. 온몸 구석구석 영양분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씻어내고 산소를 공급하는 일은 변할 수 없죠. 그런데 뇌가 하는 일 또는 마음이 하는 일은 어떤가요? 어제는 기분이 우울했지만 자고 일어난 오늘 아침엔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죠. 기분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방식이 변하기도 하죠. 과학 시간에 분자 구조를 배우고 나면 물을 마실 때 H2O라는 분자식이 떠오르기도 하고, 지구 환경에 대해서 배우고 나면 빗물과 강과 바다의 물순환이 생각나기도 하죠. 외부에서 끊임없이 감각 정보가 뇌로 들어옵니다. 감각 정보를 쉬지 않고 처리하면서 뇌는 어떤 정보를 저장하기도 하고 어떤 정보를 무시해 버리기도 합니다. 만약 모든 신경세포가 하나로 이어져 있다면, 다시 말해 막힘없이 뚫려있는 수도관 형태라면 정보를 선택하여 저장할 수 있을까요? 정보를 단순히 흘려보낼 수만 있을 겁니다. 집이나 공장의 기계는 전기가 있어야 작동하죠. 전기는 발전소에서 생산됩니다. 생산된 전기가 집이나 공장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스위치가 하나도 없다고 상상해 보세요. 기계에도 스위치가 없다고 상상해 보세요. 발전소가 활발하게 돌아가면 모든 기계가 꺼졌다가 발전소는 느긋하게 돌아가면, 발전소가 활발하게 돌아가면 모든 기계가 켜졌다가 발전소가 느긋하게 돌아가면 발전소에서 멀리 있는 기계부터 꺼지겠죠. 하필 병원이 발전소에서 멀다면 어떻게 될까요? 환자 치료를 위해 쓰는 기계가 켜졌다 꺼졌다 할 텐데, 그렇다면 환자의 목숨이 위태롭겠죠. 스위치를 달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쓸 필요 없는 기계를 꺼둔다면 멀리 있는 기계라도 발전소의 전기 생산량과 상관없이 켤 수 있겠죠. 모든 신경세포가 하나의 통로로 연결되어 있다면 움직여 라는 신호를 보낼 때마다 온몸의 근육이 수축할 수밖에 없어요. 신경계가 아예 없거나 아주 단순한 동물은 움직이거나 움직이지 않는 아주
단순한 운동만 할 수 있어요. 여기에 방향을 바꿀 수 있다 하더라도 먹이가 있는 쪽으로 가까이 다가가고 해로운 것으로부터 도망가는 정도로만 움직일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감지할 수 있는 것에만 반응할 수 있을 뿐이에요. 우리 몸에 있는 신경세포가 1,000,000,000개, 즉 1000억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컴퓨터 저장 단위를 부르는 방식으로 말하자면 100기가비트 정도입니다. 우리 태양계가 속한 은하의 별도 1000억 개 정도입니다. 이렇게 많은 신경세포가 모두 하나로 이어져 뇌가 하는 복잡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힘들죠. 신경세포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긴 하지만 하나로 이어져 있는 건 아니라는 칼의 생각이 결국 옳다고 증명되었습니다. 반세기가 더 지나 개발된 전자현미경 덕분이었죠. 전자현미경으로 보니 신경세포 축삭 말단이 다른 신경세포 가지 돌기에 아주 좁은 틈을 두고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 좁은 틈을 시냅스라고 하죠. 신경세포가 서로 연결되는 지점의 개수는 신경세포의 수보다 훨씬 많아요. 정확하진 않지만 현재 과학자들이 추정하기로 우리의 뇌 안에는 1000억 개 정도의 연결점이 있다고 합니다. 1000억 개의 신경세포의 수보다 10,000배 많은 거죠. 하나의 신경세포가 10,000개의 다른 신경세포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바로 이렇게 많은 연결점을 통해 신경세포는 신호를 받고 내보내는 일을 합니다. 귀에 말하듯이 신호를 주고받는다. 귀에 말하듯이 신호를 주고받는다. 시냅스는 연접이라고도 하는데 빈틈없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신경세포가 하나로 이어져 있다고 골치가 착각할 정도로 연접의 틈이 좁아요. 신경세포 말고 다른 세포들도 서로 의사소통은 하지만 신경세포처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된 경우는 드물죠. 더욱이 연결 자체를 위해 세포의 일부가 변형되어 시냅스처럼 구조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시냅스를 통해 신경세포가 신호를 주고받는 일은 어떤 식으로 일어날까요? 시냅스에서 신호를 내보내는 신경세포에서는 신경전달 물질이라고 하는 일종의 호르몬 같은 물질이 분비되어요. 신경전달 물질이 신호를 받는 신경세포에 가서 수용체 수신기를 자극하면 신호가 전달됩니다. 교실 반대쪽에 앉아있는 친구에게 오늘 학교 마치면 떡볶이를 먹자라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해보죠. 요즘은 스마트폰 메시지를 보내면 되겠지만 신경세포처럼 옆에 있는 친구부터 차례대로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해봅시다. 신경세포가 신호를 전달하는 방식은 귀에말로 속삭이는 것에 가까워요. 그것도 들릴락 말락 하게요. 시냅스는 틈이 아주 좁아서 신경 전달 물질이 다른 곳으로 새어나가지 못하고 연결된 신경세포에만 신호가 전달될 수 있어요. 귀에말할 때 옆에 있는 딴 친구는 듣지 못하는 것처럼요. 어떤 친구는 귀에말도 또박또박 말해서 전달이 잘 될 수 있고요. 어떤 친구는 귀가 예민해서 작게 말해도 잘 들을 수도 있겠죠. 어떤 친구는 메시지 내용을 변경할 수도 있겠고요. 심지어 뒤에 있는 누군가가 조용히 하라며 메시지 전달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메시지를 여러 번 반복해서 보낸다면 처음엔 잘 안 들렸어도 점점 잘 알아들을 수 있겠죠. 신경세포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도 이와 비슷해요.
신호를 받는 신경세포 입장에서는 일정 수준을 넘겨야 흥분 상태로 변환되어 다음 신경세포로 신호를 내보내겠죠. 아주 작게 말해서 떡볶이라는 말이 안 들리거나 들렸더라도 본인이 떡볶이를 먹고 싶지 않다면 그냥 메시지를 무시해버리고 전달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메시지를 명확하게 보내기 위해 여러 번 반복해서 보낼 수도 있지만 어떤 친구가 이제 그만하라며 짜증을 내거나 시큰둥해지면 제대로 전달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신경세포 간의 신호 전달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반복해서 신경전달 물질이 분비되면 신호를 받는 신경세포가 더 쉽게 흥분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반대로 반복된 신호에 신경전달 물질이 고갈되거나 신호를 받는 신경세포의 수신기가 약화되어 시냅스 연결이 약해지기도 해요. 세포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과정 자체가 기억이다. 세포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과정 자체가 기억이다. 귀에말 할 때는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잘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듣는 사람이 얼마나 귀를 잘 기울이느냐도 중요합니다. 귀에말로 메시지를 전달할 때 메시지를 받는 친구도 떡볶이를 좋아한다면 게다가 마침 떡볶이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귀에말 전달이 수월해집니다. 만약 메시지를 받는 친구가 책 읽는 데 집중하고 있다면 건성으로 듣겠죠. 다음번에 떡볶이를 먹자는 메시지를 전달할 때는 잘 들었던 친구를 통해 전달하려 하지 책에 집중하고 있었던 친구를 통해 전달하려고 하진 않을 거예요. 메시지를 전달하는 친구 간의 연결이 변화된 것이죠. 신경세포 사이의 신호 전달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신경세포의 연결을 중요시하며 시냅스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주목한 사람 중에 도널드 헵이라는 심리학자가 있었는데요. 헵은 같이 흥분하면 같이 연결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신경세포가 신호를 내보내기 위해서는 흥분한 상태여야 하는데 여기에 더해 신호를 받는 신경세포도 흥분 상태라면 시냅스 연결이 강화된다는 얘기죠. 떡볶이라는 메시지에 같이 흥분한 친구끼리 다음엔 소통이 더 원활해지는 것과 같죠. 연접 또는 시냅스라고 부르는 곳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결국 뇌에서 일어나는 일을 설명하는 핵심 규칙입니다. 변화의 규칙을 도널드 헵의 이름을 따서 헵의 규칙이라고 해요. 우리의 기억은 헵의 규칙에 따라 신경세포 간의 연결의 변화를 통해서 형성됩니다. 떡볶이를 먹자는 메시지를 전달했던 친구 경로를 생각해 보죠. 메시지 전달하는 데 성공했던 친구 경로라면 다음번에 메시지를 전달할 때도 같은 경로를 사용할 겁니다. 이 친구 경로가 하나의 떡볶이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거죠. 신경세포에서도 시냅스 연결이 강화된 신경세포끼리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기억 흔적을 형성합니다. 오늘날 떡볶이 네트워크의 친구들이 떡볶이에 실증나서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떡볶이 메시지를 전달하던 친구가 다른 자리로 옮기거나 이제 메시지를 아예 전달하지 않겠다고 선언할 수도 있어요. 그럼 떡볶이 네트워크는 와해되겠죠. 마찬가지로 시냅스 연결이 약화된다면 신경세포 네트워크가 변하며 형성되었던 기억 흔적도 사라집니다. 기억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신경세포의 연결은 강화되거나 약화될 뿐만 아니라 새로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합니다. 새로 온 전 학생이 떡볶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친구 자리 옆에 앉게 되었다고 해보죠. 전 학생에게 떡볶이 좋아하냐고 같이 먹자고 해볼 수 있습니다. 운 좋게
전 학생이 떡볶이를 먹고 싶어 한다면 새로운 친구 연결이 생기는 겁니다. 떡볶이 메시지 전달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동안 반의 다른 한쪽에서는 순대 메시지 전달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고 해보죠. 순대라는 메시지에 반응하는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분식집에 가면 둘 다 먹을 수도 있지 않나요? 둘 다 먹고 싶은 친구는 떡볶이 메시지와 순대 메시지 모두에 반응할 뿐만 아니라 한쪽에서만 메시지가 들어오더라도 귀의 말을 양쪽 다 전달하고 싶을 거예요. 떡볶이 메시지를 들으면 떡볶이 메시지뿐만 아니라 순대 메시지도 전달되는 거죠. 그래야 분식집에 갔을 때 양쪽 친구들 사이에서 떡볶이와 순대를 동시에 즐길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한 번에 하나의 메시지만 전달해야 한다는 제약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학교 마치면 떡볶이랑 순대 먹자라고 떡볶이, 순대라는 하나의 메시지로 엮어 다음 친구들에게 한 번에 전달하면 됩니다. 그러면 떡볶이라는 메시지가 시작되어도 순대라는 메시지가 돌게 되고 순대라는 메시지가 시작됐어도 떡볶이라는 메시지가 돌게 됩니다. 떡볶이와 순대 모두를 좋아하는 친구에 의해 떡볶이와 순대는 연관 메시지가 된 겁니다. 우리의 기억에서도 이런 신경세포 덕에 연관 기억이라는 현상이 생깁니다. 노래를 들으면 그 노래를 인상 깊게 들었던 상황이 떠오르는 경험이 있죠. 노래와 당시의 상황이 연관 기억되어서 그런 겁니다. 신경세포마다 신호 자극에 반응하는 정도는 다릅니다. 어떤 신경세포는 쉽게 흥분하기도 해요. 떡볶이 뜨어만 나와도 떡볶이 메시지로 오해하고 떡볶이 먹을 생각에 들뜨는 것처럼요. 이런 신경세포의 기능은 생존에 유용합니다. 호랑이 무늬와 비슷한 것을 멀리서 어렴풋하게 보았을 때 호랑이인지 아닌지 긴가민가 한다면 호랑이라고 빠르게 판단하고 도망치는 것이 안전하게 살아남는 방법이죠. 이와는 반대로 웬만한 자극에는 흥분하지 않고 여러 군데에서 동시에 신호 자극이 들어와야 겨우 흥분하는 신경세포도 있어요. 순대를 먹고 싶어 하더라도 순대를 뭐에 찍어 먹을지 꼼꼼하게 따지는 친구도 있죠. 소금이 아닌 막장을 고집하는 친구라면 막장에 찍어 먹는 순대라고 해야 메시지 전달에 참여할 거예요. 서로 비슷하지만 다른 것을 구별할 때 쉽게 흥분하지 않는 신경세포가 제 역할을 합니다. 연결되지 못한 기억은 금방 사라진다. 연결되지 못한 기억은 금방 사라진다. 등학교 길에서 친구의 뒷모습을 보고 친구 이름을 떠올리는 과정을 신경세포 경로로 상상해 봅시다. 친구의 뒷모습이 눈에 들어오면 시각 정보가 되어 뇌로 들어옵니다. 우리의 뇌는 뒷모습 이미지를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구역으로 보내서 특징을 축출합니다. 키, 등에 맨 가방, 걸음걸이, 신발, 옷 등등을 뇌에서 따로 해석하는 거죠. 축출되고 해석된 특징은 친구에 대한 기억이 있는 구역으로 넘어갑니다. 기억 구역에서 이미 알고 있는 친구의 특징과 비교하고 친구의 특징을 저장하고 있던 신경세포 네트워크가 활성화됩니다. 떡볶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처럼 뒷모습의 특징이 시냅스를 통해 전달됩니다. 키, 등에 맨 가방, 걸음걸이, 신발, 옷 같은 특징, 신경세포가 친구의 특징을 저장하고 있던 신경세포와 성공적으로 연결된다면 뒷모습만으로 친구가 맞다고 판단할 거예요. 그러면
친구의 이름을 저장하고 있는 신경세포가 활성화됩니다. 눈으로 들어온 뒷모습 시각 정보로부터 친구를 확신하고 이름을 떠올리는 과정은 수많은 신경세포를 거쳐 신호가 전달된 덕에 가능한 일입니다. 신호를 거쳐간 신경세포를 한 묶음으로 친구 네트워크라고 부를 수 있어요. 친구 네트워크는 친구의 모습에 반응하여 이름을 떠올리는 방향만이 아닌 여러 방향으로 작동할 수도 있어요. 친구의 이름을 떠올리면 친구의 특징적인 모습이 머릿속에서 보일 듯 하죠. 이렇듯 신경세포 네트워크는 서로 쌍방향으로 작동할 수가 있어요. 떡볶이를 생각하면 순대도 생각나고 순대를 생각하면 떡볶이도 생각나는 것처럼요. 친구를 만났을 때 단순히 이름만 생각나진 않을 거예요. 물론 오랜만에 만난 친구라면 이름도 생각 안 날 수 있겠지만 친구 얼굴을 보고 떠올리는 것은 좀 더 광범위하죠. 친구에게 빌려줬다 못 받은 책이 갑자기 생각날 수도 있고요. 교실에서 장난치다 다쳐 양호실과 병원에 같이 갔던 기억이 떠오를 수도 있죠. 친구를 중심으로 연결된 기억들이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활성화될 겁니다. 친구의 기억과 연결된 신경세포들이 저절로 활성화되기 때문이죠. 신경세포 네트워크는 특정 인물에 대해서만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넓고 느슨한 방식으로도 형성될 수 있어요. 친구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가장 친한 친구의 얼굴이 떠오르나요? 예전에 같은 반이었지만 지금은 연락이 뜸한 친구의 얼굴이 어렴풋하게 떠오를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좋아하는 만화나 드라마에서 친구 관계인 주인공들의 모습이 생각날 수도 있겠죠. 이런 느슨한 연결도 뇌에서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모든 기억은 홀로 고립되어 있을 수 없어요. 마치 사람이 홀로 살 수 없듯이 연결되지 못하고 고립된 기억은 금방 사라지고 맙니다. 어떤 기억이 많은 요소와 다양한 연결을 맺고 있을수록 오래 안전하게 유지되는 것은 이런 이치 때문이죠. 신경세포 사이의 연결 강도는 변해요. 단단한 네트워크가 시간이 지나면서 흐려지기도 하고 느슨했던 네트워크가 단단해지기도 합니다. 네트워크 사이에 없던 연결이 생기기도 하죠. 원래 알던 사람이 어떤 계기로 친해진다면 그 사람에 대한 신경세포 네트워크는 친구 신경세포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친구로 등록되죠. 여기에 다른 친구와도 연결이 된다면 그 사람이 친구 네트워크로 유지되는 것은 쉬울 것입니다. 기억 조각이 고립되지 않도록 서로 연결하는 것이 기억을 오래 유지하는 힘입니다. 기왕이면 많은 기억 조각이 서로 다양하게 연결되면 좋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기억이 서로 연결되어 있을 수는 없어요. 모든 신경세포가 하나의 세포로 이어져 있다는 골지의 생각이 들렸던 것처럼 기억도 하나의 덩어리처럼 연결되어 있을 순 없는 거죠. 끝.